네,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신체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의학적 정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본질은 사실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되게 배가 심하게 고팠던 적이 있을 때요. 그때 공황 발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상태가 오래되는 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든지, 불안을 느끼는 대상과 그 이유가 타당한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 사례가 맞는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뭐 사소한 잘못을 해 가지고 혹은 상사가 이제 오해를 해 가지고 엄청 크게 이제 혼을 난 거죠,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고 뭔가 '내가 또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 내지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네. 뭔가 좀 호흡이 조금 막 가팔라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공황 발작 내지는 공황 장애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완전 또 다른 얘기인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신체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이 불안이나 공포 정도가 아주 극심한 정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여쭤봐요. 그때 나타나는 불안함의 점수를 한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한 0 점부터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를 10 점이라고 한다면은, 음.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할 때 "몇 점 정도예요?" 이러면은 한 실제로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 한 9 점, 10 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심했으니까. 8, 9, 10 이 정도면은 좀 공황 발작이라고 부를 만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신체 반응과 불안이 나타난다. 4, 5 점 뭐 이 정도다 하면은 발작까지는 아니다. 좀 그냥 불안 장애 정도? 이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의학적 정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본질은 사실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거나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황 발작은 사실 뭐 한 번 뭐 일어날 수는 있는 건데 누구나 네, 이게 반복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네, 반복되고 네. 이 발작이 나타나는 거를 계속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피하게 되는 회피 행동이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갔거나, 네, 그런 경우에 그런 데를 다시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발작이 나타날 때 우리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안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자율신경계와 연결돼서 자율신경계 반응들을 만드는데, 이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동물적이고 본능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거 위험한 것 같아 하고 인식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만 학습을 해요. 경험에 의해서 학습한다는 게, 지하철에서 발작이 나타난 걸 보니까 '지하철은 위험한 것이구나. 지하철만 가면은 비슷한 반응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를 가진 거는 되게 다양하고, 이게 뭐 지하철이나 이런 장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을 대면했을 때, 되게 불편한 사람을 대면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돼서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화가 항상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막힌 느낌이 들더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안해지고 공황 발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공복 상태가 길어서 되게 배가 심하게 고팠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공황 발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상태가 오래되는 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든지, 이 조건이 형성되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자꾸 비슷한 걸 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게 그럼 좋은 거냐?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거는 고착화돼요. 왜냐면은 편도체 입장에서는 경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 그때 거기 진짜 위험한 곳이었어. 내가 이렇게 경보를 울린 덕분에 이제 내 주인이 위험한 데 안 가게 됐네. 나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학습하냐? 학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뇌는 아주 유연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학습도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이 돼요. 지하철 다시 타 봤는데 '이번엔 발작 안 나타났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아, 지하철 안 위험한 거였구나.' 하고 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상사 만나서 그때 발작 나타났는데 '이번엔 몇 번 다시 만났는데 괜찮네. 아, 그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구나.' 덮어쓰기, 재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회피하게 되면은 이 재경험, 재학습할 기회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거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인 위축을 더 심하게 만든다. 점점 보통 이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하철에서 발작이 나타난 이후 지하철을 피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차도 못 타게 되고 나중에는 버스도 무서워지고 나중에는 그걸 피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됩니다. 계속 피하기만 하면은. 근데 힘들어도 자꾸 부딪히면은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재학습하게 돼요. 근데 무작정 그거 가면은 진짜 발작 나타날 것 같은데 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병행해야지 되고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다시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는 건 아니고 일단 역까지만 한번 가 보자. 아니면은 원래 가는 것처럼 막 30 분씩 이렇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정거장만 한번 가 보자. 이게 힘들면은 여기 남자친구 손 잡고 한번 가 보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덜 불안한 것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이게 다시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뇌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음은 이제 불안장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제가 이제 좀 한 5년 전, 7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불안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뭐 취업이 될까 안 될까, 혹은 내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불안해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불안을 해지고, 나는 아직 그 주식을 못 샀는데 그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이 불안이 이제 단순히 많은 것과 불안이 장애가 되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명확한 구분이 있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상한 건 아니죠.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불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좀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불안을 느끼는 대상과 그 이유가 타당한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고민이 있다. 취업이 잘 될지 걱정된다. 이거는 충분히 타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고민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또 찾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유도 타당하고 괜찮은 건데 불안할 일이 전혀 아닌데 계속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미 확인한 일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멈추기 어려운 거.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지나치는 공포를 느끼는 거. 혹은 내가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는 채로 불안을 느끼는 거. 이런 게 이제 불안장애의 특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불안장애로 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야 뭐가 제일 먼저 불안하세요?" 문장으로 한번 완성시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땡땡땡땡이 불안하다.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 취업이 걱정돼요. 뭐 진로가 걱정돼요. 뭐 집값이 올라가 걱정돼요."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말을 전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뭐가 불안한지조차 모른다. 그냥 눈 깜빡이는 것도 불안해요. 침 삼키는 것도 불안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소한 모든 게 불안하다. 이런 게 이제 불안장애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런 불안이 내 일상생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서 걱정되니까 뭐 다른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돈을 열심히 모은다. 이러면은 불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불안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못 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불안장애, 이런 병리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안이 단순히 이런 머릿속으로만 불안한지 아니면은 이런 신체 반응들을 유발하는지를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 쉬는 게 답답해지고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진다. 이러면은 이제 이 불안이 자율신경계나 우리 편도체의 과민함이나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사실 우리 뇌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불안이 시작하는 경로가 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는 경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경로. 대뇌 피질은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취업 고민이나 뭐 집값 고민이나 뭐 진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죠. 이런 고민이 있고 이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불안은 좀 더 이제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불안. 아까 뭐 공황 발작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반응 같은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불안들.
이런 게 이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불안인데 이제 보통 불안이 나타날 때 이 두 가지는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한 사람은 편도체가 지나친 불안을 일으켜도 대뇌 피질이 이거를 이성적으로 좀 처리를 해 줘요. 음. "아 이거 뭐 이런 점도 있고 뭐 걱정되긴 하지만 잘 준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이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이 편도체에 과민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뇌 피질이 이거를 좀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훨씬 더 약하다. 그냥 불안한 기분에 휩싸여서 오히려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고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